그날 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부른 노래 한 곡이 대기업 회장을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낸 적 없던 남자, 그가 그 자리에서 멈춰 서더니 결국 울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그 노래를 부른 직원은 40년 전 자신이 버리고 떠난 여자의 딸이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걸. 하지만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회장으로 살 것인가, 아버지로 살 것인가. 이제 그 사연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밤 11시, 불 꺼진 사무실엔 아무도 없어야 했습니다. 복도 끝 청소 카트가 멈춰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디선가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텅 빈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모니터 불빛 하나만이 구석 자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재무팀 막내 이수연이었습니다. 26, 입사한 지 8달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그녀가 흥얼거리는 노래는 요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혹은 할머니가 좋아했을 법한 낡은 멜로디였습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멈춰 있었습니다. 눈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냥 부르고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 없이, 이유 없이. 청소 직원 박 씨는 걸레를 잡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노래 어머니도 좋아하셨는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났습니다. 느리고 묵직한 발소리였습니다. 회장 최성준이었습니다. 62. 이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늦은 귀국 일정에 들른 것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들렸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그는 그 멜로디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 시절의 노래였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당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밤 11시 불 꺼진 사무실 복도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노래 한 곡이었습니다. 멜로디는 단순했습니다. 가사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성준은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노래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구석 자리 모니터 불빛 아래서 작은 목소리로 수행비서 강 팀장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섰습니다. 회장님, 올라가시죠. 낮게 말했습니다. 최성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팀장은 그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15년을 곁에서 보좌했지만 이런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핏기가 빠져나간 얼굴이었습니다.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수연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누군가 복도에 서 있다는 것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그냥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 노래가 맴도는지도 모른 채 최성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강 팀장이 황급히 따라붙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최성준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끝 불빛 하나가 있는 쪽을.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한참 뒤 최성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노래 아직도 부르는 사람이 있었나 라고 말했습니다. 강 팀장은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그냥 필요한 사람의 혼잣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수연의 하루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시작됩니다. 출근 전에 병원에 들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지 넉 달째였습니다. 뇌경색. 말은 없었지만 눈은 딸을 알아봤습니다. 엄마 나왔어 짧게 말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수연이 매일 아침 하는 일이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는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꺼내보면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수연은 계약직이었습니다. 같은 책상, 같은 업무 하지만 이름표 색깔이 달랐습니다. 팀장 박 부장은 회의 때마다 그녀의 이름 대신 계약직이라고 불렀습니다. 계약직, 이 자료 다시 뽑아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꺼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었습니다. 구내식당 구석 자리. 휴대폰으로 병원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급날까지 열흘. 부족한 금액은 32만 원이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정규직 동기 김대리가 실수한 보고서를 이수연이 대신 수정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넘겨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야근을 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밤이 깊어지면 사무실엔 이수연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노래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늘 흥얼거리던 그 노래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멜로디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잠깐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수연은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회장실로 불려가는 일은 보통 두 가지 경우입니다. 아주 잘한 것이거나 아니면 아주 잘못한 것이거나. 이수연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비서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옆자리 김대리가 슬쩍 다가왔습니다. 야, 너 회장실? 무슨 일이야? 낮게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수연이 짧게 답했습니다. 김대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 자리 정대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재무팀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수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는 척 안 하면서 박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큰일 난 거 아니야? 야근하다 뭔가 건드린 거 아니야?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5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차가웠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흥얼거리던 노래. 설마 그게 문제가 됐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걸까요? 회장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최성준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였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수연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노래 누가 가르쳐 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성준의 눈빛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회장실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최성준은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이수연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부르셨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셨지만요, 덧붙였습니다. 최성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이수연은 그 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설거지 하실 때도, 빨래 넣으실 때도 그 노래였습니다.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최성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서울 하늘이 흐렸습니다.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이수연은 괜한 말을 했나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성준의 얼굴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이 방 안에 있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3시 미팅 5분 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최성준은 천천히 시선을 걷었습니다.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깐 미뤄요. 짧게 말했습니다. 비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미팅을 미룬 건 좀처럼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성준은 다시 이수연을 봤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노래를 어디서 배우셨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낮게 물었습니다. 이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부르셨다고만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성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를 삼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주 낮게, 어머니 성함이 뭐지? 라고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신에게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최성준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60이 넘은 남자도 수십 년을 버텨온 사람도. 이수연은 그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한영이요.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이 씨의 한강한 꽃뿌리 영이요. 최성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손가락부터였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수연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최성준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소리 없이, 티나지 않게.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등받이 쪽으로 천천히 무게가 실렸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강 팀장이 문 밖에서 인기척을 냈습니다. 평소엔 아무도 회장실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팅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무님이 대기 중이십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요. 최성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강 팀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연은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까보다 더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건가요? 이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성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서울 하늘이 여전히 흐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시계 소리만 흘렀습니다. 최성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수연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 이름 내가 평생 잊지 못한 이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왜 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우고 싶은 시절이 있습니다. 최성준에게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가 아직 최성준이 아니었던 시절, 1983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반지하 골목, 연탄 냄새가 골목을 메우던 시절이었습니다. 23세 최성준은 가난했습니다. 외투 안감이 뜯어진 줄도 모르고 다닐 만큼 공장 야간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새벽 골목 끝 작은 분식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항상 그 시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한영이었습니다. 21살, 분식집 주인의 딸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듣는 사람 없이 밤마다. 최성준은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두 번째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세 번째 날 밤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옆모습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입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귀갓길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말을 섞은 건 어느 눈 오는 날이었습니다. 최성준이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지갑엔 딱 그만큼만 있었습니다. 거스름 돈 드릴게요. 이한영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최성준이 머쓱하게 말했습니다. 이한영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를 잡아뒀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나란히 서서 최성준은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난해도 괜찮겠다고. 그녀가 곁에 있다면. 그런데 봄은 짧았습니다. 최성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재벌가 먼 친척의 손이 뻗어왔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듯한 집안의 여자와 결혼할 것, 과거를 정리할 것. 그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버렸다. 라는 말이 지금도 그의 가슴 어딘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우려 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불 꺼진 사무실에서 딸의 목소리로. 떠나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남겨지는 건 평생입니다. 최성준이 골목을 떠난 건 1984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지던 날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 그리고 결심 하나. 이한영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3번 찢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한영은 그날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노래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녀는 골목 어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늘 오던 방향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최 씨 총각, 서울 강남 쪽으로 갔다더라. 좋은데 취직했다고 밝게 말했습니다. 이한영은 아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분식집 불이 평소보다 늦게 꺼졌습니다. 최성준은 그 사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재벌가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말투를 바꿨습니다. 옷을 바꿨습니다. 과거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결혼식 날 사진 속 그의 얼굴은 반듯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 지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지운 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골목을 떠나던 그 봄날, 이한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려 했습니다. 몇 번이나. 그런데 그가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도 모른 채 라는 말을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만 불렀습니다. 힘들 때마다 혼자서 회장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최성준은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과거가 그를 너무 멀리 데려갔습니다. 이수연은 기다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았지만 먼저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최성준이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오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연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강 팀장도 비서도 이 회사 누구도 회장에게서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사람의 눈동자가. 이수연은 그 눈빛 앞에서 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왠지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멀어졌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최성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나 낮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잠깐 놀랐습니다. 이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늘 노래는 부르셨어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최성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당기는 걸 들키지 않으려는 것처럼. 책상 위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결제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늘 거기 있었지만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던 사진이었습니다. 손끝이 닿았습니다.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닫았습니다. 이수연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최성준은 다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더 깊게. 이한영의 딸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눈매가 닮았습니다. 입술선이 닮았습니다. 서 있는 자세까지 목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해 들은 적 있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늘 공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묻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대답하기 싫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수연에게 아버지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질문이 오면 입을 닫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어른들 앞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수연은 잠깐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버리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딱 한 번 들었어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성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이수연은 그의 표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창밖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많이 원망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을. 얼굴도 모르면서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최성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연이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더 말할지 말지 고르는 것처럼. 그런데 어머니는요.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 번도 욕하는 걸 못 들었어요. 한 번도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이수연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최성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왜 안 원망하셨냐고 여쭤본 적 있어요.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나 최성준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수연이 기억을 더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냥 웃으셨어요. 대답 없이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인터폰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수연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혼잣말처럼. 그 노래를 부르면서 늘 웃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성준은 눈을 떴습니다. 평생 그가 도망쳐 온 것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보다 더 무거운 것이 지금 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받은 적도 없는데 이미 받아버린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이수연이 회장실을 나간 뒤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최성준은 그 소리에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처음으로 그 넓은 방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창밖 서울은 여전했습니다. 빌딩, 도로, 불빛. 그가 평생 올라오려 했던 세계였습니다.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강 팀장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저녁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성준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 취소해요. 짧게 말하고 껐습니다. 강 팀장은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늘 하루 두 번째였습니다. 평생 없던 일이 하루에 두 번이었습니다. 회장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최성준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꺼냈습니다. 흑백이었습니다. 반지하 골목 앞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한영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이 사진 모서리를 잡고 떨렸습니다.
버리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이수연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늘 웃으셨어요. 또 들렸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참아왔습니다. 수십 년을. 그런데 오늘은 안 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62살의 남자가 아무도 없는 방에서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돈도 있고 자리도 있고 가진 것 다 있는 사람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더 가난한 밤이었습니다. 그가 도망친 건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무서웠던 겁니다. 한참 뒤 그가 사진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로 꺼낸 순간 그것은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수연의 눈매를 본 순간부터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조차 사람은 알고 싶지 않은 진실 앞에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외면하는 사람과 끝까지 확인하는 사람. 최성준은 평생 외면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강 팀장을 불렀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야.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 팀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동안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최성준이 건넨 것은 작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안에는 이수연의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날 회장실 소파에 떨어진 것을 직접 챙겨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자신의 혈액 샘플도 함께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민간 유전자 검사 기관이었습니다. 회사 이름도 본인 이름도 쓰지 않았습니다. 강 팀장은 봉투를 들고 나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성준은 그 사흘 동안 이수연을 마주칠 때마다 눈을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마주쳤습니다. 이수연은 회장이 왜 자꾸 시선을 거두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바쁜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면담한 다음 날부터 박 부장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함부로 대하던 말투가 줄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이수연도 박 부장도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강 팀장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성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손이 무거웠습니다. 종이 한 장짜리 봉투가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뜯지 않고 잠시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밝은 날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수치는 냉정했습니다. 감정도 없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99.97%. 최성준은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4번 읽었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닥이었습니다. 62살의 남자가 대기업 회장실 바닥에 딸이었습니다.
이수연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1984년 봄 아무 말 없이 골목을 떠나던 그날, 이한영의 뱃속에 이미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40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가난했고 계약직이었고 병원비를 걱정하며 야근을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은 몰랐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강 팀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회장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 팀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안에서 최성준은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수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담담하게 말하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버리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면서 원망했어요. 그 말들이 이제 다르게 들렸습니다. 훨씬 더 아프게. 한참 뒤 그가 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종이를 집어 서랍 깊이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수연이 일하는 층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지금 저 아이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그저 오늘도 야근을 하겠지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40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를 그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는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자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설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이럴 자격이 있는가? 최성준은 사흘을 그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결과지는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한다. 그래야 한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다시 멈췄습니다. 말하면 그 다음은 뭔가요? 용서를 바라는 건가요? 그럴 자격이 있나요? 40년 동안 아버지 노릇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사람이 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병원 의료라고 말했습니다. 최성준은 짧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회장실 창밖으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이수연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고개는 살짝 숙여져 있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걷는 자세였습니다. 최성준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저 아이는 지금도 병원비 걱정을 하고 있겠지요. 혼자서.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숨기는 건 비겁한 겁니다. 자격 없다는 말은 핑계입니다.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자격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날 저녁 그는 강 팀장을 불렀습니다. 이수연 씨, 오늘 야근하나요? 낮게 물었습니다. 강 팀장이 확인 후 말했습니다. 네, 오늘도 늦게까지 계실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최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킷을 집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재무팀 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62살에 불 꺼진 사무실 복도에서 노래가 들렸습니다. 그 노래였습니다. 그는 결국 직원 앞에 섰다. 라는 말이 그 순간 완성됐습니다. 이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불 꺼진 사무실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고개를 든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왜 이 시간에 2층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최성준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말없이 이수연 책상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노래 한 번만 같이 불러도 되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당황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밤 11시에 노래를 같이 부르자고 했습니다. 이상한 요청이었습니다. 거절해야 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성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간절한 눈이었습니다. 명령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수연은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시작한 건 이수연이었습니다. 낮고 조심스럽게 평소보다 훨씬 작은 목소리로 최성준이 따라 불렀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그 멜로디를 소리내어 부르는 것이 골목에서 이한영과 나란히 서서 불렀던 그 노래였습니다. 그때와 같은 멜로디였습니다. 그때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는 짧았습니다. 한 절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성준은 끝까지 부르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이수연이 그를 봤습니다. 최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수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뒤 최성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렸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을 준비가 된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최성준은 1984년 봄부터 시작했습니다. 골목, 분식집, 노래, 그리고 떠남. 다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이수연은 듣는 내내 표정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래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어릴 때 힘들면 이 노래 불러라 하셨어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성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노래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40년을 건너서 딸의 입술로 이수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아주 조용히.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최성준을 가장 깊이 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웃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불 꺼진 사무실에 노래가 다시 흘렀습니다. 아주 작게, 두 사람이 함께. 세상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침이 있습니다. 그날이 그랬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재무팀 직원들이 자리를 채우던 평범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내 공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모두의 화면에 동시에 떴습니다.
인사 발령 공고였습니다. 재무팀 이수연, 재무기획 파트장 직무대행 발령, 정규직 전환 및 직급 조정 포함. 처음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 대리가 화면을 2번 봤습니다. 3번 봤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 대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직이 파트장이라고? 혼잣말처럼 뱉었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한번 달싹였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이수연은 자신의 화면을 봤습니다.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됐습니다.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결제하신 사항입니다. 오늘부터 적용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수연은 멍했습니다. 사무실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은 평온한 게 아니었습니다. 박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김 대리가 정 대리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 대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수연은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것을. 어제까지 계약직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오늘 아침 파트장이 됐습니다. 이유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재무팀 탕비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김 대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실에 불려가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파트장이잖아. 그냥은 아니지. 정 대리가 말을 받았습니다. 계약직이 파트장이 되는 게 말이 돼? 나 5년인데. 다른 직원이 웅얼거렸습니다. 박 부장은 탕비실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인사팀에 확인해 봤어. 위에서 직접 내려온 거래. 설명 없이 낮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닐까요? 탕비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자기 자리에 앉아 밥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탕비실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들을 생각이 없었는데 귀에 박혔습니다. 손이 키보드 위에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비서실 번호였습니다. 오늘 오후 4시 회장님께서 잠깐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수연은 문자를 보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골목, 분식집, 노래, 그리고 어머니.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오후 4시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머니라면 지금 뭐라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일을 했습니다. 오후 4시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달랐습니다. 최성준은 창가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소파 쪽 낮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아요. 이수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성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발령 받을 거야. 낮게 말했습니다. 네. 이수연이 짧게 답했습니다. 이유를 묻고 싶겠지. 최성준이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최성준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 아직 정리가 안 됐을 거야. 나도 그래.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발령을 먼저 낸 건 이유가 있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니까. 실력으로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이수연이 처음으로 눈을 들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진작에 그랬어야 했는데 최성준이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제 들은 이야기를요. 덧붙이지 않았지만 최성준은 알아들었습니다. 당연하지. 그가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 이수연은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을까요? 혼잣말처럼 나왔습니다. 최성준은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노래를 가르쳐 주셨잖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을까? 이수연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창밖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무팀 공기는 전날과 달랐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데는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불렀다는 거잖아. 2번씩이나. 계약직이 하루아침에 파트장인데 이게 그냥 실력 때문이겠어? 나는 7년이야. 7년인데. 탕비실 대화는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이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짧게 답했습니다. 회장 직결 사안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 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약직 직원 2명이 조용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수연 씨가 되면 우리도 되는 거 아니야?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런데 왜 수연 씨만? 다른 한 명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알고 싶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걱정이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회장이 특정 직원에게 이렇게 움직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수연이 특별한 이유가 실력이 아니라면 우리의 자리는 안전한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새 명함을 받았습니다. 파트장이라는 직함이 찍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무겁기도 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받는 건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성준은 그 사이 이수연을 2번 더 만났습니다. 짧은 자리였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 사이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낯선 채로 가까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최성준은 강 팀장을 불렀습니다. 법무팀 조 변호사 불러줘요. 개인적인 건으로 낮게 말했습니다. 강 팀장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친생자인지 청구 서류였습니다.
법적으로 딸로 등록하기 위한 첫 번째 서류였습니다. 최성준은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본인이 서명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 동의도 필요하고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알아. 최성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법적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최성준은 말없이 펜을 집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멈췄습니다. 쓰기 전에 내가 먼저 물어봐야 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보다 사람이 먼저야.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성준은 이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비서실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직접이었습니다.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말고 조용한 데서. 이수연은 그 문자를 보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짧게. 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골목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만한 자리였습니다. 최성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이수연이 들어왔습니다. 마주쳤습니다. 둘 다 짧게 인사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먹기 시작하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최성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산소가 어디야? 물었습니다. 이수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경기도 쪽이에요. 작은 곳이에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번 가도 되겠어. 그가 말했습니다.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이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성준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골목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참 뒤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솔직히.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성준이 그녀를 봤습니다. 40년이잖아요. 그 시간을 갑자기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최성준이 말했습니다. 무서운 거 맞아. 그런데 나도 더 이상 혼자 묻어두고 싶지 않아. 낮게 말했습니다. 이수연이 테이블 위 물잔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해요. 최성준이 답했습니다. 이수연이 잠깐 눈을 내렸다가 들었습니다. 후회하세요? 물었습니다. 최성준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바람이 불었습니다. 골목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매일. 그가 말했습니다. 짧고 분명하게. 이수연은 그 대답을 오래 들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다 먹었습니다. 말없이. 그래도 그 자리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서류가 다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이번엔 이수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성준이 직접 말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딸로 올리고 싶다. 강요가 아니야. 네가 원하면. 이수연은 며칠을 혼자 생각했습니다. 밤에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가 들렸습니다. 힘들면 이 노래 불러라. 어쩌면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이 노래가 닿을 사람을. 이수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혼자 갔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원망은 있었습니다.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사인을 했습니다. 과거를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며칠 뒤 서류가 처리됐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수연 앞으로 우편물이 한 통 왔습니다. 등록된 주소 변경 안내였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이름 옆에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성준. 평생 공백이었던 칸에 처음으로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이수연은 그 종이를 접어서 어머니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빠 생겼어.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노래, 그 노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로 불 꺼진 사무실에서 혼자 흥얼거리던 그 노래가 이제 달리 들렸습니다. 버티라는 노래였습니다. 기다리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닿는다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